여기 한 프랑스 연구소에 근무하는 여성이 한국의 기술 중 이것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기에 프랑스의 연구원이 이토록 충격을 먹은 걸까요? 오늘의 질질 끌지 않고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한국의 공기는 차갑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출장 중이었고 이번에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제 이름은 킬리안 제라드이고 저는 프랑스의 주요 연구기관인 INRIA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프랑스와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역사적인 협약을 맺기 위한 중요한 임무였죠. 처음엔 그냥 또 다른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이 방문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업무 때문에 여행을 다니는 건 익숙했지만 한국은 처음이었거든요. 터미널을 걸으면서 모든 것이 매끄럽고 질서 있게 또 조용하게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사인판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사인판이 아니었어요. 디지털 화면이었고 안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이 바뀌고 각각의 사람을 개인적으로 안내하는 듯 했죠.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나 쉬웠어요. 공항 전체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하나의 큰 기계 같았어요. 화면마다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인도해줬어요. 안내 방송도 부드럽고 정확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히 필요한 언어로 전환되는 것 같았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여기가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밖으로 나가니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은빛의 멋진 기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제가 프랑스에서만 책으로 접했던 최신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거의 소리 없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슬쩍 보니 대부분 핸드폰을 보거나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기차의 은은한 소음은 마치 부드러운 배경음악 같았죠. 이곳은 정돈되고 매끄럽고 약간 신비한 세상으로 가는 여행 같았어요.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이전의 경험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만의 TSMC와도 일해본 적이 있는데 그곳도 역시 기술계의 거인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삼성은 단순히 기계와 데이터 이상의 정신이 있는 것 같았어요. 기술의 깊은 목적이 담긴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은 오후의 빛에 빛나며 마치 각자가 가진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았죠. 기차가 마지막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너무 매섭지는 않았어요. 삼성의 담당자분이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고 본인을 지은이라고 소개하며 제가 머무를 숙소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북적거리는 거리 속을 걸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 했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고 각자의 리듬을 유지하며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지은 씨는 가는 길의 문화에 대한 작은 설명도 해주셨어요. 길목마다 있는 편의점, 밝은 간판이 빛나는 커피숍들, 그리고 거리에 놓인 화초들까지요. 저는 그녀의 말을 열심히 들으며 이곳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곳을 알고 싶었어요. 이전의 경험은 저에게 기술을 이해하는 것만큼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큰 유리창과 부드러운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곳이었어요.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아래로는 도시의 모습이 내려다 보였어요. 짐을 풀고 노트북을 책상에 놓은 후 메모들을 정리했죠. 저는 일을 하러 이곳에 왔으니까요. 하지만 첫 출근을 준비하면서도 이 출장에는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삼성 본사로 향했어요. 본사는 하늘을 반사하는 커다란 유리창이 수없이 달린 거대한 반짝이는 탑이었어요. 안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공항과 같은 조용한 효율성이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조용한 회랑의 발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어요. 디지털 화면이 곳곳에 있어 프로젝트 정보, 통계, 업데이트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였고 몇몇은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외부인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첫날은 회의로 가득 찼어요. 각기 다른 반도체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 팀을 만났어요. 그들은 대단히 똑똑하고 각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져온 연구를 발표하면서 협업의 가능성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어요. 모든 것이 매우 전문적이고 일관되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태도 덕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작업을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삼성의 깊은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여기는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깊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가능한 것의 한계를 넘기 위해 열정적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영감을 주었고 저도 이곳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피곤하면서도 흥분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루 만에 많은 것을 배웠고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호기심도 함께 있었어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었어요.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도 비슷했어요. 회의, 발표, 논의가 이어졌지만 매일 삼성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저는 사람들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물건을 주고받을 때 양손을 사용하는 모습 등 작은 디테일들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존경과 겸손이 담긴 문화였고 그것이 사람들과 더 연결된 느낌을 주었어요. 저녁이 되면 동네를 산책하곤 했어요. 길거리는 부드러운 가로등 빛으로 채워져 있었고 근처 음식점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각기 다른 음식들을 맛보았는데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풍부한 맛들로 가득했어요. 음식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고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는 완벽한 끝맺음이었어요. 산책을 하며 이번 여행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단순한 출장 이상의 기회였어요. 성장하고 배우며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죠. 매일 새로운 도전들이 있었지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마주했어요. 저는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걸 알았고 그게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에 서서 평온함을 느꼈어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이번 방문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삼성 화성 캠퍼스를 처음 견학하던 날 아침 날씨는 차가웠고 하늘은 맑았어요. 저희 소규모 팀이 입구에 다다랐을 때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함께 밀려왔어요. 이곳에 대해 많은 글을 읽어봤고 그 규모와 기술 세계에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고 나니 그 어떤 설명도 부족하다는 걸 느꼈죠. 이곳은 단순한 기술 캠퍼스가 아니라 목적과 혁신이 넘치는 하나의 우주 같았어요. 건물의 로비는 엄청나게 넓었고 유리와 금속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이드인 젊은 엔지니어 민수 씨를 따라 보안 검사를 거쳤어요. 모든 게 아주 철저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공기조차도 달라 보였어요. 훨씬 더 깨끗하고 날카로우며 전자기기와 소독제의 미묘한 향이 느껴졌죠. 민수 씨는 차분하면서도 자랑스러운 얼굴로 각 검문소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고 그 자부심이 묻어나와서 저도 모르게 그의 말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저희 투어는 기본적인 곳에서 시작했어요. 먼저 저희는 운영의 중심부인 지휘센터를 봤어요. 여기엔 여러 화면과 데이터 흐름이 있었는데 각 화면이 캠퍼스의 온도, 습도, 심지어 공기 중의 입자수까지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완벽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들이는 정밀함과 신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작은 디테일이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철저히 측정되고 관리되고 있었죠. 민수 씨가 이 절차들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이곳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완벽함이 삶의 방식이 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작층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정말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EUV 극자외선 생산구역이 눈앞에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거대한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각각의 기계들은 조용히 웅웅거렸고 모든 리듬과 맥박이 완벽하게 조정되어 있었죠. 민수 씨가 이 기계들이 반도체의 가장 작은, 가장 정교한 부분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설명해 줬어요. 이 기계들은 한낱 모래알보다 작은 패턴을 새길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빛의 파장을 사용한다고 했고 그 하나하나가 공학의 기적 같았어요. 이 높은 기계들 사이를 걷다 보니 저는 마치 강철과 빛으로 이루어진 숲을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들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전체 공간이 살아있는 듯한 기계들과 함께 호흡하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어요. 민수 씨는 저를 2층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밝은 눈과 빠른 손을 가진 젊은 남녀 엔지니어들이었죠. 그들은 자신감 있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들의 모든 행동은 정확하고 능숙했어요. 몇몇은 저보다 몇 살 위에 불과했지만 복잡한 기계들을 자신의 몸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하나하나가 작업에 몰두하며 조작판을 누르고 화면과 데이터를 번갈아 보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단순히 기술에 대한 경외감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감도 느꼈어요. 이 젊은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각각의 기계로 뭔가 독창적이고 중요한 것을 창조하는 예술가들이었어요. 이곳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열정이 있었고 그 작은 요소 하나하나를 더 나아지게 하고 더 강력하게 만드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고 저도 이 여정에서 제 몫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어요. 투어는 캠퍼스의 다양한 구역을 돌아봤고 갈수록 더 인상적이었어요. 민수 씨는 연구소도 보여줬는데 이곳에서는 과학자들이 산업을 재정의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열정이 보였어요.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꿈을 좇고 있었어요. 그들의 헌신을 보니 정말 겸손해졌고 깊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날 밤에 찾아왔어요. 투어가 끝나고 저는 EUV 사양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연구소에 남았어요. 거의 모든 엔지니어와 직원들이 퇴근해 연구소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기계들이 조용히 울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혼자였어요. 방은 어둑했고 바닥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에 뒤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돌아보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불과 몇 걸음 거리에서 한 기계를 집중해서 살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삼성의 회장 이재용 님이었어요. 그는 혼자였고 간단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눈빛은 기계 앞에서 날카롭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었고 움직여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고 놀랍게도 완벽한 프랑스어로 저를 이름으로 불러 인사했어요. 번주 킬리언, 그가 조용하고도 선명하게 말했어요. 그의 발음은 완벽했고 저도 인사하는데 잠시 걸렸어요. 긴장과 영광이 함께 밀려왔죠. 그는 살짝 미소를 짓고 다시 기계로 돌아갔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계산적이었어요. 이곳에 단순히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게 분명했어요. 그는 설정과 부품, 심지어 기계가 내는 미묘한 소리까지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회사 중 하나의 회장이 새벽 4시에 혼자 연구소에 서서 과학자처럼 기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잠시 후 그가 저를 다시 바라보며 제 EUV 개선 제안에 대해 물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레이저 패터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한 문서를 제출했었는데 회장이 이렇게 빨리 읽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제안의 장단점을 짚으며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했는데 너무나 정확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몇 분 동안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재용님은 단순한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회사의 모든 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작은 기술적 디테일까지도 철저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의 지식은 방대하고 정밀했으며 그의 말에는 명확함과 통찰력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치 선생님 앞에 선 학생처럼 느껴졌어요. 삼성의 성공이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들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가 떠나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제 지식을 나누고 역사적인 협약에 기여하고자 했지만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가능한 한계를 넘어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기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리더가 있었죠. 그 후의 날들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어요. 목격한 헌신의 영감을 받아 일에 몰두했어요. 모든 디테일과 작은 조정이 이제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삼성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적응하면서 주변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며 성공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처음에는 제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울 것이 많고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동료는 박에마 박사님이었는데 그녀는 젊지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엔지니어였습니다. 에마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복잡한 수식을 몇 분 만에 해결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지식도 엄청났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에마는 해외에서 공부했지만 마음은 늘 한국에 있었고 그 점이 그녀의 모든 일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삼성이 한국을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게 돕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에마의 삼성에 대한 충성심과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은 제가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나라에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개념이었죠. 제가 온 프랑스에서는 사람들도 물론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갖고 있지만 이런 수준의 개인적 헌신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에마는 삼성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나라를 대표하는 것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발전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단순히 외국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배워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에마가 저를 데리고 캠퍼스에 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녀는 각 팀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었어요. 에마는 신나서 빠르게 이야기했는데 그 에너지에 압도될 정도였죠. 저는 그녀가 각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의 헌신, 그리고 각 프로젝트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도착했을 때 저는 몇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급 EUV 극자외선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약간 수줍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특히 연장자나 외국인 손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들 역시 에마처럼 생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창조해내는 혁신과 그들이 극복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에 자부심이 보였어요. 그들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경외감과 동시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제 일이 어떻게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언제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각 프로젝트가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일하는 개념은 저에게 새로운 동기부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동기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화적 차이도 점점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고 그룹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팀에게 먼저 공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점이 좀 낯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독립성을 중시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일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은 팀의 힘을 중요시하고 서로를 신뢰했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팀의 에너지를 모아서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존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존중은 모든 상호작용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기여를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시니어 엔지니어든 신입 인턴이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할 때 가볍게 인사를 하고 특히 연장자나 관리자와 대화할 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각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때로는 제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데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더 많이 듣고 인내하며 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과 팀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순간이 제가 이 문화적 접근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EUV 기계 중 하나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복잡했고 저는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었지만 회의를 이끌고 있던 에마는 차분하게 각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사람들까지도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왜 제 아이디어를 바로 설명하게 하지 않는지 궁금했죠. 하지만 모두의 의견을 듣다 보니 각 사람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제 아이디어를 공유했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풍성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제 해결책만이 아니라 팀의 해결책이 되었고 그 덕분에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협력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겸손의 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이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었고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종종 삼성 캠퍼스를 혼자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곤 했어요. 캠퍼스는 정말 거대해서 작은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쉴 수 있는 녹지 공간도 있었고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카페테리아도 있었으며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하는 작은 공원도 있었습니다. 평화롭지만 생산적인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해가 질 무렵 저는 이런 조용한 곳에 앉아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을 되뇌었어요. 삼성에서 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엔지니어로서 불규칙한 패턴을 찾거나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더 깊이 파고들도록 훈련받아 왔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에 뭔가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기록 속에 깊이 숨겨진 작은 디테일이었고 거의 지나칠 뻔했지만 한번 보고 나니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은 바로 고급 반도체 칩을 만들 때 필요한 EUV 장비의 주문 데이터에서였어요. EUV 기술은 아직 굉장히 새롭고 특수한 분야라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삼성은 EUV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지만 유럽에 있는 ASML이라는 회사의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훑어보니 특히 일본 기업들이 EUV 장비에 대한 주문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변화가 크지는 않았지만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장비의 주문이 왜 갑자기 줄어든 걸까요? 더 자세히 살펴볼수록 더 이상한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EUV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면서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기록을 다시 되돌아보니 많은 일본 회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주문을 줄여왔더라고요.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장비는 필수적인데 주문을 줄인다는 건 그 회사들이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생산을 줄인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단순히 현재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몇 년 전 데이터까지 다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이 주문 감소가 일본이 한국에 필요한 반도체 재료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작했던 시기와 맞물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본이 이런 재료들에 대해 수출 규제를 걸어서 한국 회사들이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역 제한이라고 생각했지만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그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다른 한국 반도체 회사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맞춰보니 일본 회사들이 어쩌면 정부의 압력을 받아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전략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주물량을 줄이고 업그레이드에 덜 투자하며 생산 계획을 바꾸고 있었죠.
아마 이것이 삼성을 고립시키고 수요를 맞추거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삼성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벽은 삼성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처럼 보였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의도된 걸까? 누군가가 삼성의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항상 기술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무기처럼 쓰이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나누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할 책임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삼성을 고립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었다면 그건 단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프로젝트에 인생을 바친 엔지니어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술적 성과를 이루려는 한국에도 큰 문제였어요. 제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삼성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 뒤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 마치 제 마음속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질문은 없었지만 그 순간 제가 발견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는 저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더 깊이 탐구하라고 격려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데이터와 새로운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관심을 알아채고 제 조사를 조용히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로 얻은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일본 회사들이 단순히 주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과 협력해 일종의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이 동맹은 자원을 공유하고 기술을 나눔으로써 삼성과 다른 한국 회사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회사들도 이 전략의 일부라는 흔적이 보였어요. 중국은 오랫동안 자체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한국의 발전을 따라잡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조용히 맺어진 동맹과 협약을 통해 중국과 일본 회사들이 삼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나누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산업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기묘한 동맹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건 마치 숨겨진 네트워크 삼성을 묶어두고 나아가 한국의 기술적 진보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결망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일이 정치 위에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 통제와 권력의 게임에 휘말리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우리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를 느리게 하려고 결심한 듯 보였어요. 조사를 계속하면서 삼성이 왜 독립성과 자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다른 나라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삼성은 단순히 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요새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오후 저는 일본과 중국 회사들 간 비밀 회의가 암시된 문서를 발견했어요. 문서에는 FH128이라는 코드가 적혀 있었는데 그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전략의 중요한 부분인 듯 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복사해 안전하게 저장해두며 이것이 중요한 정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이나 삼성조차도 뛰어넘는 큰 일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이건 기술의 미래, 즉 우리 세상을 형성하는 도구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되짚어보며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삼성이란 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혁신과 자유 그리고 진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었죠. 에마와 다른 엔지니어들, 매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단지 삼성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을 위해 공정하고 열린 미래를 위한 비전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여정은 제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지 프랑스에서 온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팀의 일원이 되었고, 이곳에서 저를 환영해준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